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층순환에 대한 내용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층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더 익숙한 바다는 태평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보는지는요. 여기야 여러분도 50페이지 아래에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요거 그림이 뭔가 복잡해 보여서 이게 뭐지 싶지만 지금은 한번 여기 침강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봐봐요. 그럼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강이 일어나서 이러한 심층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지금 거의 요 침강하는 지역의 경우가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심층순환의 이 연직 단면의 경우를 대서양을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대서양에 대한 내용만 알면 돼요. 그러면 차분히 한번 봅시다. 자, 대서양의 연직 단면을 보면요. 요게 대서양의 연직 단면이어서 여기가 남극 쪽이고요. 지금 여기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쪽에 있는 곳이 북반구 쪽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요 위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남극 쪽에서부터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수계의 이름이 바로 남극 저층수입니다. 이 남극 저층수 위에 깔려있는 수계의 이름은 북대서양 심층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북대서양 심층수 위에 깔려있는 요 수계의 이름을 남극 중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수계로서 대서양의 경우를 연직 단면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만 봐도 가장 밀도가 큰 것이 바로 남극 저층수인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밀도가 클수록 아래에 깔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TS도를 보면요. 남극 저층수가 여기에 있죠. 지금 가장 밀도가 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마지막이 남극 저층수로 요 방향으로 갈수록 지금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장 큰 거 요런 거를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거가 일단은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큰 밀도를 가지고요. 두 번째는 북대서양 심층수. 마지막이 남극 중층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밀도 순서만 알게 된다면 요거 TS도에다가 남극 저층수를 안 써있고 기억이라고 써있어도 기억은 남극 저층수이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붙었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남극 저층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저층수는 이름에서부터 남극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극에서 형성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저에 깔리다 할 때 그 저거든요. 가장 바닥에 깔리는 그 층에 바다라는 해수 수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에서 침강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외델해라는 곳에서 겨울청의 결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높아져서 형성되는 것이 남극 저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지금 위에 있는 심층순환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남극 쪽이어서 여기서 침강을 해가지고 이 지하 신부까지도 이렇게 여기 아래에 있는 해저까지도, 해저면까지도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위도 30도 북반구까지 흐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밀도가 가장 큰 해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을 흐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곳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침강해역에 남극 대륙 주변에 웨델해와 로스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요 그림에서 요 지도에서 찾으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웨델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로스해입니다. 사실은 어디가 로스해고 어디가 웨델해인지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요 남극 주변에서 여기서 침강해서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구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북대서양 심층수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가라앉는 것을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그린란드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해역에서 해수가 냉각되어서 표층수가 침강하여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남극저층수는요, 워낙 추운 곳이어서 냉각도 이루어지고 염분까지도 높아져가지고 결빙에 의해서 높아져가지고 만들어지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냉각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확장해가지고 요것이 위도 남반구 60도까지 흐른다라고 써져 있고요.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위로 흐르겠어요? 그쵸, 밀도가 작기 때문에 작아서 위쪽으로 흐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북대서양 심층수가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는지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린란드의 남쪽에 있는 레브라도해랑 그리고 동쪽에 있는 노르웨이 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요 남쪽에 있는 레브라도해가 여기 쪽이고요. 레브라도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노르웨이 해인 겁니다. 이 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레브라도 해인지 어디가 노르웨이 해인지 중요치 않아요. 자, 여기 부근에서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구나 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남극 중층수로 넘어갈게요. 남극 쪽에서 가라앉는데 저층수까지로 이 아래에 기저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를 흐른다 해서 중층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죠. 그래서 얘는 위도 60도 부근에서 남반구 60도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그 심층수 위로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좀 알아둬야 되느냐, 어디가 남극 저층수인지 북대서양 심층수인지를 알아내면요, 요거 그냥 그래프 그대로 그 값을 읽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염분이 높은지 요거 보고서는 알 수 있겠죠. 혹은 각각의 경우가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냉각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결빙에 의해서 형성되는지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요 그림을 보면서 심층순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이 도대체 뭐냐면요, 전 세계 해수의 순환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심층순환뿐만 아니라 표층에서의 순환도 나타낸 건데,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요 부분에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극 저층수와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를 만들죠.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는 애들이요, 심층수 검정 색깔을 따라서 한번 잠시만요. 지워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검정 색깔로 이 심층수부터 따라가지고 이 저위도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위도 쪽으로 쭉 흐르다가 그것이 여기 쪽으로 이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대서양 쪽에서 가라앉았던 것이 쭉 저위도로 이동을 하다가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하던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50페이지 아래에 있는 심층순환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층순환은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순환 중인 하나인 표층순환을 보면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떨어져서 순환이 이루어졌었죠. 또한 해수의 표층에서만 순환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심층순환은요, 지금 위도를 막론하고선 위도를 가로지르고 북반구 남반구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심지어 표층과 심층의 경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범위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열 에너지를 수송합니다. 요거는 우리 대기와 해양에 의해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되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하는, 그래서 열수지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 공급입니다. 심층순환은 용존 산소가 풍부한 이러한 표층해수를 침강하면서 심해로 운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해에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초반에 배웠었던 해수의 성질 중에서 용존 산소를 좀 생각을 하면요, 여기가 용존 산소 농도, 여기가 수심이라고
했을 때 용존산소 농도가 이러한 모양을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심해로 들어갈수록 살짝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것이 바로 심층순환과 연결이 되는 거죠. 표층에 있던 극지방에는 특히나 온도가 낮아서 표층에 용존산소가 많은데 그게 침강을 하면서 심해로 운반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심해에 영양염류 같은 것들이, 영양염류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했었지만 식물성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이러한 영양염류들이 심해에 깔려 있거든요, 바닥에. 근데 그거를 다시 용승을 통해서 다시 끌어서 올리는, 그래서 이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하는 이러한 물질의 공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층순환의 역할입니다. 자, 특히나 이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용존 산소량을 분석을 하면 통해 해수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해수가 침강한 후로부터 그 이후에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침강 이후에 얼마나 나이가 많은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침강했을 때 그 직후에는 표층에 있던 이 용존산소량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많습니다. 반면에 침강하고서 오래도록 이 심층순환을 심층순환이 지속됐을 때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용존산소를 주변 해수에게 나눠주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심층에 나눠주게 된다, 운반하게 된다. 이 나눠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용존산소의 경우를 잃어버리겠고요. 그러면 침강한 지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용존산소를 계속 나눠주기 때문에 점점 잃어버려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용존산소량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와 그리고 북태평양 심층수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 용존산소량이 많을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면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침강이 시작이 돼가지고 요것이 흘러 가서 태평양 쪽으로 흘러 들어가죠. 따라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많습니다. 용존산소량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많고요. 그 의미는 침강한 지로부터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북태평양 이 심층수가 북태평양 쪽에 있는 이 심층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사실은 아직 복잡하고 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 그림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요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요게 좀 더 입체적으로 나와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요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줬었던 요 참고 자료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체적인 심층순환의 그러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주위의 해저를 따라 돌면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퍼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남극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요 그림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남극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남극 부분에서 여기를 1번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남극 주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얘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인도양이고요,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동해온 심층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순환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요, 여기에도 연결되고 있고요, 지금 얘가 쭉 올라와서 여기서도 연결이 되고 있죠. 요게 2번 연결되는 되는 요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태평양에서는요, 자, 요것이 태평양 인도양 관통류를 통해 인도양을 거친 후 아굴라스 해류를 통해 대서양까지 흘러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표시를 하면서 보면요, 일단은 태평양 인도양 관통류를 통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가요, 여기서 상승했었던 요것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태평양 인도양 관통류라는 거고요. 요거를 3번이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3번.
요것이 이렇게 표층에서 흘러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골라스 해류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요거가 아골라스 해류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대서양까지 흘러 들어가는 내용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대서양까지 흘러 들어간다. 거친 후. 자,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대서양으로 유입된 표층수는 벵겔라 해류,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등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벵겔라 해류, 멕시코 만류 등을 통해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한 후 그린란드 해역에서 심층을 통해서 북대서양까지 잠시만요. 다시 잘못 읽었네요. 벵겔라 해류, 멕시코 만류를 통해서 북대서양까지 북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요 북상하는 요 그림입니다. 계속 고위도까지 여기 북대서양까지 북상하고 고위도에 열을 수송한 후 그린란드 해역에서, 여기가 그린란드 해역이죠. 그래서 이 그린란드 해역에서 심층순환과 연결된다.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우리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림이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심층순환과 연결되면 그것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또 여기와 연결이 되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양의 경우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와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해양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순환의 경우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컨베이어 벨트가 굴러가고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여기가 고장이 나서 가지 못하면 여기서 계속 축적이 되고 뭔가 망가지겠죠. 요 순환이. 요 컨베이어 벨트 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되는 요 과정에서는요. 위에 올라오는 이 멕시코 만류가 그냥 멕시코 만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멕시코 만류가 요 아래 침강하는 요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이 침강 흐름이 그냥 침강류라고 표현을 할게요. 침강류의 경우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요. 멕시코 만류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하게 쑥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침강류가 약해지면요. 멕시코 만류가 올라갈 수 있는 요 힘의 경우가 더뎌지겠죠. 잡아당기는 요 힘이 줄어드니까, 침강하는 요 힘이 줄어드니까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멕시코 만류가 원래는 쭉 상승을 해서 저기 유럽 끝까지 그리고 북아메리카 끝까지 와서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지역에 열을 막 공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의 경우 한랭하게 되겠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바로 빙하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영거 드라이 아스기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영거 드라이 아스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전반적인 순환 패턴은 컨베이어 벨트를 닮았다고 해서 해양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 한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가속하게 되면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요, 북대서양 심층수의 경우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빙하 같은 것이 녹아버려서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염분의 경우가 낮아지게 되겠고, 그 밀도가 해빙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고요. 이 염분의 경우가 낮아지게 되면 침강하는 그 흐름의 경우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멕시코 만류가 위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된 표층순환도 약해질 것이다. 즉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멕시코 만류의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서요. 난류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를 유지했던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오히려 한랭한 기후로 변할 수가 있는데 약 11,000년 정도 전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거 드라이 아스기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지금 시간의 경우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갑자기 급격하게 추웠던 요 시기가 있는데 영거 드라이 아스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영향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읽으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러한 심층순환이 교란하게 되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심층순환의 교란으로 북부 유럽이 추워지면서 빙하가 전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요.
빙하의 경우, 왜냐면 빙하기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빙하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빙하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요. 다음 시간에 지구온난화하면서도 설명을 할 텐데, 태양빛이 들어오면 그거를 반사를 아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잔디, 숲 이런 거보다 훨씬 잘 반사를 시키거든요. 그럼 빙하가 늘어났으니 반사되는 정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면요. 흡수하는 정도가 줄어드니 더 기온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빙하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나왔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그 영화의 시작에서도요, 요 심층순환과 연결되어가지고 요 멕시코 만류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하면서 빙하기가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양의 경우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순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해양만의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전에 멕시코 만류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멕시코 만류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었던 그 유럽이라든가 혹은 아이슬란드까지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시험에도 나오고요. 요거 얘기할 때도 멕시코 만류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니까 같이 연결해가지고 떨어진 내용 아니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층순환, 즉 해양 컨베이어 벨트 순환의 경우를 우리 요 프린트에 있는 요 그림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극 저층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퍼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의 경우가 인도양, 쭉 가서 여기 태평양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태평양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태평양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태평양 부근에서 특히나 얘가 요렇게 가면서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요 인도양과 태평양을 관통하는 그 흐름, 요 흐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요 흐름을 통해서 쭉 가다가 결국에는 대서양까지 흘러 들어가는 요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경우가 아까 얘기했었던 벵겔라라든가 벵겔라 해류 그리고 멕시코 만류와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요 그린란드 지역에 있는 심층순환과도 연결되는 요러한 모습이 이 그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층순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해수의 성질 그리고 해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 해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수의 순환 단원 배우면서 느꼈겠지만 해수라는 것은요 단순히 해수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는요 대기와 해양의 경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승과 침강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성취기준 보면요. 계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의 사례로서 해수의 용승과 침강 배울 거고요. 남방진동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 요게 엘니뇨와 라니냐를 표현을 하는 그런 용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방진동의 발생 과정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를 보면요.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해수면 위에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면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표층 해수는 평균적으로 바람의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 52페이지 뒷장에 있는 보충 및 참고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요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람의 경우가 요렇게 불게 되면요. 가장 표층에 있는 해수부터 생각을 합시다. 요 표층에 있는 해수는 요 바람에 따라서 똑같이 이동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요 이동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휘는 작용을 받아서 표면의 해수의 경우에는 45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표면 해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표면 해수의 이동 여기를 보면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즉 전향력에 의해서요.
전향력이 영향을 미쳐서 해수의 경우가 바람의 방향에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북반구 기준입니다. 남반구는 왼쪽이 45도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아무튼 표면 해수의 경우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표면 바로 아래층에 있는 해수가 요 2층에 있는 2번이라고 써있는 요 해수라고 했을 때요. 요 해수의 경우에는 표면에 의해서 물의 경우가 위에 있는 물이 가면 그 아래도 그것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해수의 경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 끌려가는 그 힘으로 끌려가면서도 또 전향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짝 위층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불게 되는 거죠. 그 아래층도 마찬가지예요. 요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가려다가도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서 가다 보면 약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모양으로 돌아가듯이 아래 이 해수의 이동의 경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이 위층에 있는 해수에 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찰력을 받아서 그 힘의 경우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해수의 전체적인 이동의 경우를 한번 투영시켜서 보았더니 나선형의 모양이다. 여러분 나선형 계단 알죠? 그 모양처럼 나선형의 모양이다 해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에크만 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러한 깊이 정도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요 에크만 나선의 경우가 계속 쭉 이동을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싹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보면요. 처음에 있었던 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되는 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바람의 영향이 작용하지 않는 정도까지 다 이르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거기다가 적어두세요. 마찰층 혹은 다른 이름으로 에크만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에크만층의 전체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북반구의 경우에는 평균을 한번 다 여기 있는 에크만 나선에 요 평균을 내봤더니 오른쪽에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반구의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바람의 방향에 90도 방향으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해수가 이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90도로 이동하는 90도로, 오른쪽으로 90도로 이동하는 저 자체가 바로 전향력 때문이잖아요. 남반구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방향만 반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서요. 얘는 왼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람 방향에.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이유 때문에 평균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에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요것 자체를 이렇게 수송하는 것 자체를요.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북반구의 경우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고 남반구로 왼쪽 90도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요 내용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해수면에 있는 이러한 해수면에 있는 표층에 있는 해수의 그 양의 경우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수면이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요. 얘의 경우가 용승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심층에 있는 해수가 올라온다는 것을 뜻하고요. 침강한다는 것은 이 위에 있는 표층의 해수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올라오고 왜 내려오냐면요. 요 표층에 있는 해수가 발산을 해버려서 없어져 버리니까 요걸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용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용승이라고 적어두면 되는데 표층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즉 표층의 경우가
발산이 일어나게 되면요, 요걸 보충하기 위해서 찬해수가 올라오는 게 용승인 거예요. 그냥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침강은 반대겠죠. 오히려 표층에 있던 해수가 막 모여듭니다. 모여들게 되면 얘의 경우가 어떻게 하늘로 솟을 수는 없으니 아래로 침강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경우가, 표층의 경우가 바로 수렴하게 되면, 그러면 얘의 경우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침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용승과 침강에 대한 종류를 3가지 배울 건데, 그것이 모두 다 공통된 맥락이 요거라는 겁니다. 표층의 경우가 발산을 하면 그것이 보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고, 표층의 경우가 수렴하면 그거를 어디론가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가 계속 모일 수는 없으니 해수가 그거를 아래로 내리는 것이 침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여기 용승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면요. 용승의 경우는 어쨌든 이 심층에 있는 해수는 차갑죠. 그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대기가 영향을 받아서 서늘한 날씨를 만들고요. 서늘한 날씨에 의해서 안개 같은 것이 그 주변에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산소라든가 바닥 침층에 깔려있던 영양염료의 경우가 이 용승을 통해서 끌어올라오면서 표층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서 좋은 어장을, 보통은 이러한 용승이 일어나면 물고기가 잘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서늘한 날씨로 인해서요, 고기압 같은 것이 형성이 되겠고, 그것에 의해서 건조지대, 즉 사막 같은 것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유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페루라든가 혹은 캘리포니아 그 주변에서 사막이 발생했던 거를 표시를 했었죠.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용승과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이어서 선생님이 뒤에 52쪽에 있는 그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은 요것이 이렇게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용승의 종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요 용승의 종류가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용승의 종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연안에서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 다른 이름으로요 연안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안 용승, 연안에서 나타나는 침강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서해안부터 보면요. 자, 여기가 지금 서해안 바다죠. 여기가 땅이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속적으로 만약에 북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다 북반구 기준으로만 볼게요. 자, 북풍이 불게 되면 얘의 경우는 지금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북반구는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아까 에크만 수송 요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럼 해수의 경우가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요. 표층의 경우 해수가 바로 여기 이 연안 부근에서는 없어집니다. 점점 여기로 이동을 하니까요. 즉 표층 발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 발산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바람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북풍으로 불게 되면요. 요 해수 연안 지역과 나란한 북풍으로 불게 되면 이 바람의 90도 방향,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의 경우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해수가 계속 여기에 축적되겠죠. 즉, 표층의 경우가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거의 경우가 결국에는 이렇게 침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풍의 경우가 지속적으로 불 때는요, 침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해안에서 무슨 풍이 불 때 용승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기본 개념, 에크만 수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지 용승 침강이 나타나는지만 알면 돼요. 그 원리만 기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동해안 한번 봅시다. 동해안 지역이죠. 그러면 여기는 대륙입니다. 대륙. 요때 바람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붑니다. 즉 남풍인 거죠. 바람의 경우가 이렇게 부니까 남풍인 거죠. 이렇게 남풍이 불게 되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해수의 경우가 이동하게 되고, 그럼 여기 연안 지역에 있던 해수들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니 여기는 결국 표층의 경우, 해수의 경우가 없어지겠죠. 즉 표층의 경우가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마찬가지로 동해안에서 이번에는 북풍이 분다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북풍이 부는 겁니다. 북풍이 불 때는요, 바로 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바로 90도 방향으로 여기가 오른쪽 90도 방향이죠.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럼 계속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 부분에 당연히 대륙이 있으니까 그걸 막 뚫고선 바다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여기서 점점 해수의 양이 많아지겠고, 그거를 우리는 표층의 경우가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층이 수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해수가 아래로 침강을 해서 침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북반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남반구는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남반구는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다시 얘기했었지만 절대 요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이 에크만 수송과 어떨 때 용승 침강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만 알면 사실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져서 문제를 푸는 거지 암기해서 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해보면요.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서해안이 있으면요. 보통 용승 침강이 일어나지 않는 해수의 경우는요. 자, 요런 식으로 뭐 여기가 17도 정도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수온의 경우가 낮아지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요러한 수온의 그 분포를 보입니다. 보통은 이래요. 근데 만약에 용승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보면 찬해수의 경우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층이 이렇게 구분된 거 보이죠? 찬해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요 등수온선의 경우에 분포가 변화하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찬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15, 16, 17.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등수온선을 보고서도 찬해수가 요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동했구나. 지금 같은 수심에 따라서 보면 여기의 경우가 찬 거를 보니 온도가 낮은 걸 보니 아 용승이 일어났구나. 이거는 연안 용승이구나.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안 용승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해안이고요. 여기가 서해안이죠. 아이고 반대로 얘기했네. 여기가 서해안이고 여기가 동해안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있는 서해안 쪽에서도 연안 용승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자 여기서도 이거를 자주 또 묻기도 해요. 자 서해안 쪽에서 용승이 발생을 하려면 해수의 경우가 이렇게 발산을 해야지 이 심층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발산을 하려면 바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불어야 되겠어요? 무슨 풍이 불어야 될까요? 이렇게 북풍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풍이 불어야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동해안도 용승이 일어나려면 표층 해수가 이렇게 발산을 하려면요. 바람의 경우는 무슨 풍이 불어야 된다? 남풍이 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를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어느 지역에서 서해안인지 동해안인지 아무튼 어느 지역에서 용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풍이 불었기 때문에 용승이 발생했는지 요런 거 물어봅니다. 혹은 바람이랑 용승이 일어난 거 알려주고선 여기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요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 원리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용승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적도 용승입니다. 말 그대로 적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용승인데 적도 부근에서 바로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적도 용승입니다. 자, 요 그림 보기 전에 요 그림이 우리가 더 익숙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새로 그리면요. 여기가 적도입니다. 우리 적도의 위쪽에서는요. 요러한 남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이 적도지방 아래에서는 다시 그릴게요. 적도가 있으면 이 적도지방 위에서는 북동무역풍, 이 아래에서는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죠. 그러면 요거에 의한 에크만 수송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 북동무역풍의 경우 북동무역풍의 오른쪽 방향, 이 바람의 오른쪽 방향, 이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겠죠. 반면에 적도 아래의 경우에는 남반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남동무역풍의 왼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수가 요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얘는 요렇게 전체적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적도 지역에서는요. 해수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층 발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적도 부근에서 바로 용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도 지역에서 무역풍의 경우 이렇게 불고 이것의 오른쪽 방향 그리고 이것의 왼쪽 방향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지금 이 북동무역풍에서 의해서 얘가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요거는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해수가. 그다음에 남반구의 경우는 지금 요 방향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요거는 요렇게 나타내 보면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요 적도 부근에서 부족해진 해수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하는 것이 적도 용승이라는 겁니다. 얘는 결국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저기압과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 불죠. 그거에 의해서 용승과 침강도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반구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기압성 바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무슨 방향에 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요. 이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수의 경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요 지점에서 결국에는 막 해수가 모이게 되겠고 여기서 해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니 요건 단면이거든요. 단면을 보면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겠고 그것이 침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표층 해수가 수렴을 하게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침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들어간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라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화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깃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X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요 화살 촉이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 표시는요. 방향,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냐 그냥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뚫고 들어가는 침강 방향이다 라는 거고요. 요건 위에서 표층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결국에는 침강한 해수의 경우가 침강을 하다 보니 수온약층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저기압은 요렇게 이동을 하죠. 즉 요거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경우가 불게 되고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 요렇게 발산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표층 발산이 일어나게 되니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경우는 살짝 이렇게 용승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 심층 해수가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 살짝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게요. 요거는 좀 적어두세요. 태풍의 경우에는 조금 요 모양과 다릅니다. 우리 태풍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뭐 얘기를 했었냐면요. 폭풍 해일 설명했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태풍의 경우가 발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다의 해수면의 경우가 살짝 볼록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기압의 경우가 굉장히 큰 저기압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누르는 힘의 경우가 약해지니 여기 볼록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것이 파동처럼 전해져 가지고 해일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저기압을 보면요. 태풍이 대표적인 열대 저기압 중에서 하나잖아요. 근데 표층의 경우가 안으로 쏙 들어와 있죠. 자, 요거는 태풍이 아닌 경우에 저기압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태풍의 경우에는 표층에 있는 해수도 이렇게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의 영향보다 저기압의 경우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올라오는 힘과 동시에 용승도 일어나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요거의 경우가 수온약층. 이러한 모양이 대략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저기압 용승이 나오면 요걸 태풍으로 풀어야 될지 요거로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될 텐데 문제에서 아마 태풍인 경우에는 태풍으로 명시를 할 거예요. 태풍이다. 태풍에서 발생할 때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는 요렇게 풀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우니까 요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기압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용승이 발생을 하니 표층의 경우에는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표층수온의 경우가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태풍도 이 용승의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서 표층의 경우가 온도가 낮아지게 돼서 태풍이 발생한 지역은 바다의 경우가 온도가 내려가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면 수업 때 세계의 용승 해역 한번 보면서 요 내용 살짝 정리하면서 다음 엘니뇨와 라니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